전부 암 환자 오거든요. 거의 99%가 다 우연히 발견해요. 진행되면서 증상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황달이 생겨서 응급실가는 거예요. 뭐 기름기 있는 거 먹고 나면 뭐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변에 기름이 뜨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고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도 그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를 시작한 게 1980년대 이후니까 40년 좀 넘었는데, 그때 무서운 암들이 간암, 폐암, 위암, 췌장암,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는 치료 성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췌장암은 여전히 치료 성적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모 대학병원 두 군데에서 자기 병원의 치료 성적을 발표한 게 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치료 성적이 안 좋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진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암이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늦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췌장암은 특히 그래요. 또 이게 위치가 등뼈 바로 앞에 12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잘 안 돼요. 증상도 없지, 건강검진에서 잘 진단도 안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는 거북이암이 있고 토끼암이 있잖아요. 진행이 빠른 암이 있고 느린 암이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진행이 빠른 암에 속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표준치료라는 게 세 가지잖아요. 국소적으로는 수술과 방사선, 전신적으로는 항암인데 췌장암은 발견 당시에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환자가 15%, 30% 정도는 동향이 크진 않은데 위치가 붉은 혈관 옆에 붙어 있어서 수술이 당장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간이나 이런 데 전이 가서 아예 수술을 못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폐암이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게 표적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먹는 표적 치료로 오랫동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또 면역항암제라는 게 제일 먼저 개발되는 게 폐암에 대한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무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 성능이 좋아졌는데, 췌장암은 아직까지도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췌장암의 치료 성적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70%가 넘어요. 근데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지금도 아마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있어요. 직계 가족 중에서 췌장암이 2명이 걸린 사람이 있다. 본인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배가 높아집니다. 근데 직계 가족 중에서 3명이 췌장암이 걸린 가족력이 있다. 무려 본인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32배가 높다고 합니다. 췌장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당뇨가 심하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든지, 또 약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흡연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췌장 낭종이 있는 분도 열심히 추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위주로 해서 비만하게 된 사람들,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지만 혈액형이라든지 췌장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 리스크 팩터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커피는 죄가 없다. 뭐가 죄가 있느냐? 믹스 커피, 설탕 팍 넣고 프림 막 넣고, 그거 다 뭐예요? 정제 탄수화물의 대장이 설탕이잖아요. 아주 나쁜 유제품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비만이 생기게 되고 당뇨가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다 보면 뭐 췌장암도 안 생기는 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췌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외부비 기관으로서 혈중에 당이 올라갔을 때 빨리 피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로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면 뭐예요? 췌장 바빠지는 거죠. 인슐린 막 일을 해서 분비시켜서 계속 설탕 먹으면 뭐예요? 췌장이 쉬질 못하니까 뭔가 병이 생기겠죠. 췌장염이 오든지 췌장암이 오든지,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췌장이 하는 일은 소화효소. 특히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성분 3개를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 지방은 췌장에서만 나오는 효소가 분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프림 먹고 이러면 이게 막 지방이 올라가면 뭐예요? 췌장이 바빠지잖아요. 진짜로 사무실에서 믹스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하루에 5잔, 7잔 쉽게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 5년 중독이 되면 반드시 문제 생기겠죠. 커피는 오히려 대한간학회 같은 이런 데에서는 간 해독을 위해서 먹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은 담도를 확장시켜줘요. 담도가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 몸속에서 생긴 독소 중에서 지용성 독은 간에서 해독이 된 다음에 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메리카노겠죠. 먹으면 담도관이 확장돼서 많은 양의 독이 해독이 될 수 있고 또는 뭐냐면 유기산, 커피에는 팔미틱산이라는 거는 글루타치온의 활성도를 800%까지 높여요. 간 해독이죠. 간을 해독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는 권장하고 특히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간학회에서는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가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믹스가 제가 있다. 에스프레소도 좋지만 그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관, 특히 식도나 이를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가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 거순요법에서는 커피를 이용해서 치료 많이 합니다. 뭐 커피 관장하기도 하고 그죠. 거순요법이라는 거는 독일인 의사 막스 거슨이 지독한 편두통 환자였어요. 신경과 전문의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편두통은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음식과 생활습관 개선. 그 당시에는 140년 전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 그리고 운동, 명상, 환경 개선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보자. 그래갖고 자기 몸을 상대로 임상을 해서 편두통을 고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하던 슈바이처 박사가 그 부인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핵 그러면 죽는 병이었어요. 그러니 뭐 140년 전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당뇨에 걸리고 그 부인은 결핵에 걸렸어요. 독일에 있는 거슨 박사한테 우리 와이프를 좀 고쳐주세요. 거슨 박사가 슈바이처 박사 부인의 결핵을 자기가 했던 거슨요법으로 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요. 뉴욕에서 결핵센터를 이제 운영하면서 많은 결핵 환자를 완치시켰는데 환자 중에서 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치료했더니 결핵도 좋아지만 암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치료량을 높이게 됐고 지금도 전 세계의 거센센터에서 주로 의사들이 합니다. 항암이 아닌 약이 아닌 물론 항암과 약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없어서 못한 거예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암을 포함한 심장병, 고혈압, 당뇨, 만성 난치병 질환을 치료하는 보완 대책의 한 분야입니다. 병과 증상은 관계가 없다. 병과 증상이 관계가 있는 거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다. 암 환자 오거든요. 거의 99%가 다 우연히 발견해요. 위암 환자라고 해서 위궤양성에서 뭐 피를 토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폐암 환자라고 해서 기침을 엄청나게 하고 이런 경우는 아주 진행된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 모든 암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황달이 생겨서 응급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췌장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췌장의 머리 부분에 담도가 지나가요. 여기에 암이 생겨서 담도를 누르게 되면 담도로 흘러서 배출돼야 되는 쓸개액이 담즙이 못 나가니까 몸에 쌓여서 황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도 노래지고 심해지면 온몸이 노래지고 이래서 응급실 가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증상 없어요. 이게 막 커지게 되면 췌장 몸통 주변에 뭐냐면은 신경총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전기자극에 의해서 그 신경이 분포되는 곳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신경이 지배되는 곳이 어깨 쪽이면 어깨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어깨 쪽이 아플 것이고 등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눌러주면 등 쪽이 아플 것이고 또 복부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배가 아플 것이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 나아가 모든 질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췌장암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황달로 응급실 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을 봤을 때 돌이켜 물어봐. 혹시 뭐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어요. 보니까 작년부터 몸무게가 슬슬 빠졌다고. 이유 없이 몸무게가 6개월간에 10% 이상 빠졌다. 그러면 췌장암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반드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뭐 기름기 있는 거 먹고 나면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변에 기름이 뜨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고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들. 근데 뭐 등 아프고 어깨 아픈 사람이 다 췌장암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 하지도 않고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빠진다는 거는 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겠죠. 대장 같은 경우는 몸에 배를 한 바퀴 돌잖아. 소장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상행결정이 있고 횡행결정이 있고 내려가는 하행결정에서 직장으로서 항문으로 내려가잖아. 이 대장암도 보면은 주로 어디 생기냐면 우리가 S상결정이라고 그래요. 하행결정에서 꼬부라져서 항문으로 내려가는 그 꼬부라진 곳이 제일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수도잖아. 입에서부터 항문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나쁜 것들, 독소들이 막 쌓이잖아. 입에서부터 좋은 거는 위에서 쪼개서 소장에서 다 흡수
흡수하고 그다음부터 점점 찌꺼기, 배설물만 가니까 밑으로 갈수록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는 암이 잘 안 생겨요. 영양분들이 흡수되는 곳이니까. 안 좋은 찌꺼기만 대장으로 가니까 대장에 암이 생기는데 항문 쪽으로 갈수록 나쁜 놈들이 자꾸 축적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소장에서 이어진 부분은 좀 넓어요. 그리고 수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별 증상이 잘 없어요. 근데 하행 결정에서 S상 결정으로 직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지고 이제 변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이제 거기서 막히는 증상이라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출혈을 한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행 결정은 별로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고 하행 결정에서 직장 항문으로 갈수록 점점 항문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죠. 엄청 아프죠. 대변이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다. 췌장암의 나쁜 식습관이 당뇨의 나쁜 식습관이고 심장병의 나쁜 식습관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고지방, 고칼로리의 육식 위주의 또 그걸 가공한, 초가공한 음식들 그리고 첨가물을 많이 넣은 음식들, 맵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모든 암에 안 좋고 특히 췌장암에는 비만과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고지방, 고칼로리 소고식 음식들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것이 췌장암의 리스크 팩터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고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육류를 가공한 거라든지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가 김치도 먹고 김밥도 먹고 뭐 탄수화물 이것저것 먹잖아요. 그러면 김치와 김밥과 떡볶이가 우리 피로 못 들어가고 그게 다 분리수거가 돼서 포도당으로 돼야지만 그게 피로 가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피로 포도당이 들어오면 세포로 들어가서 쓰는 거잖아.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택배차가 뭐냐면 인슐린이에요.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췌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피크가 일어나. 먹자마자 막 혈당이 확 올라가. 그러면 엄청난 택배차가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인슐린이. 그럼 뭐예요? 췌장이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무리가 생기겠죠. 약해지고 병들겠죠. 뭐 췌장염이 오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오든지 당뇨가 오든지 췌장암이 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소화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녹이는 효소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음식들, 특히 지방분해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이걸 먹으면 췌장이 엄청난 일을 해서 지방분해 요소를 분비해야 돼. 그럼 또 뭐예요? 췌장이 병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혈당 피크가 올라가고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서 지방이 들어오면 이걸 녹여야 되면 췌장이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췌장이 병이 드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서양 사람들을 어릴 때는 애기들 인형같이 예뻐요. 주로 육식 위주로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가 엄청 빨리 일어나요. 근데 동양인은 그래도 서양인보다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늦게 일어나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양으로 많은 거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이 서양 사람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서양 사람들보다는 건강한 거예요. 암도 우리나라가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막 전 세계에서 암이 폭발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 같은데 잘못된 진실이에요. 통계청 자료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암 발생률이 중간 이하예요. 미국 이런 데는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 발생률을 보면은 평균 이하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우리나라가 서양 나라보다 암 발생률이 엄청 많은 나라 같이 호도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이런 말은 맞아요. 짧은 시간 내에 암 환자가 급속하게 늘었다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인구 비율 암 환자가 발생하는 수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집밥을 많이 먹잖아요. 채식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공식품을 덜 먹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서양 사람처럼 초가공식품 고지방 고칼로리를 먹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췌장암도 조기 진단하면은 완치율이라는 건 5년 생존율입니다. 통계 낼 때 완치율이라는 거는 영원히 암이 완치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5년 생존율을 완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조기에 발견하면은 췌장암도 5년 생존율 완치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암에 비해서 아주 조기에 발견할 수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된 췌장암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5년 생존율은 다른 암은 70%인데 췌장암은 13%밖에 안 된다. 이게 2020년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이게 외국은 나을까? 외국도 췌장암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표준 치료가 수술항암 방사선인데 이게 전 세계가 동일한 방법으로 해요. 환자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A병원, B병원, C병원 다 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처음 치료는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학계에서 그렇게 사다리꼴로 프로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항암제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변을 잘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 자야지만 우리 몸이 필요했던 것이 피로가 풀리게 되고 들어왔던 독소가 해독이 되게 되고 깔아앉았던 면역이 활성화돼서 질병을 극복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암화자 마찬가지죠. 췌장암 또 마찬가지죠. 그때 문제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참 잠을 잘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암이란다, 췌장암이란다. 그런데 쿨쿨 자는 사람은 정말 그 도를 쌓으신 분이죠. 그런데 또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수면 유도제라는 걸 처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에 나쁘다고. 그런 분도 많아요. 이제 암이 많이 진행해서 막 통증 때문에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도 진통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 몸에 나쁘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수면제를 먹어서 몸을 해치는 게 1이다 그러면 잠을 못 자서 몸을 해치는 거는 50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면제도 안 먹고도 건강하게 운동하고 쿨쿨 잘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면 좋겠지만 항암을 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못 자서 몸을 해치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자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밤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 또 야식 많이 먹잖아. 나이가 들면서 먹은 음식이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면 꼭 담가줘야 되는데 이게 헐거워져서 막 거꾸로 올라와. 그게 식도암의 위험이자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해박적인 구조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음식이나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반드시 자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옆으로 자는데 가능하면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고 다리 사이에 죽부인 아니면 뭐 베개 뭐 이런 거 끼우고 자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치료하는 도중에도 복수가 조금 힘든 분들은 다리 밑에다가 베개 같은 걸 2개를 높여서 이렇게 올리게 해요. 그러면 훨씬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게 편한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20년 암 환자 치료하면서 항상 제일 자랑하는 환자가 있어요. 바로 췌장암 환자. 6년 전에 황달이 걸려서 응급실 가서 췌장암 진단받고 담도 스텐트 끼우고 딱 전형적인 코스예요. 혈관에 붙어 있어서 수술 못해. 그래서 선항암을 하자. 그럼 대부분 그런 사람 중에서 다시 수술할 수 있는 사람 10%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정말 대학에 항암을 하면서도 자기가 할 노력, 제가 식이요법 처방해 준 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6년이 되는 지금도 5년째까지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우리 병원 와서 치료했어요.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오세요. 그리고 아무 걱정을 안 하세요.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검사 결과 보러 갈 때도 아주 초연하세요.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6년 됐잖아요. 2019년에 진단받고 선항암하고 2020년 9월인가 10월에 수술하셨어요. 수술하고 딱 지금 5년 됐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10월 3일 날 병원 가서 그 담당 교수님 보고 당신은 1, 2% 안에 드는 의학적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아주 조기에 발견한 분은 5년 생존율이 50%에 되는 분도 있고 간혹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선친인데 췌장암 진단받고 20년 살았다고 그런 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거는 항암 백신 같은 것이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게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치료는 췌장암은 항암밖에 없잖아요. 수술 방사선을 거의 못하니까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노력해야 될 것, 특히 식이요법. 운동, 마음가짐을 노력하시는 분은 완전히 통계를 따로 내야 돼요. 항암만 하시는 분과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하시는 분은 완전히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저는 지금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달쯤 되면 시카고에서 미국 암학회가 열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학회죠. 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수술항암 방사선은 8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 한 40년 가까이 모든 암 환자 치료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수술은 모든 암 환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물론 갑상선암부터 췌장암까지 봤을 때 25%의 환자한테 도움을 줬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밖에 안 돼. 더 놀란 건 항암 방사선은 5%밖에 도움을 못 줬다. 물론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좀 좋아졌겠지만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 95%는 뭐예요? 본인이 노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